2009년 6월 28일 영국 런던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아주 신박한 파티가 하나 열립니다. 바로 미래를 살고 있는 시간 여행자들을 초청하는 파티였는데요. 이 파티의 초대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간 여행자를 위한 파티에 당신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시간과 날짜도 오해 소지가 없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파티 주최자는 음료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시간 여행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는 한 TV 채널에서 녹화도 했어요. 자, 어땠을까요? 과연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서 하는 파티에 왔을까요? 파티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 여행자인 척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왜냐? 이 파티를 주최한 교수가 파티 당일까지 초대장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즉, 파티 장소와 시간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 교수는 파티 초대장을 파티가 끝난 이후에 공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파티가 끝난 뒤에 초대장을 받아도 과거로 시간여행을 와서 파티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교수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이런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물론 안 친한데 누가 파티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신박한 파티를 열어서 시간여행을 부정한 이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블랙홀과 우주 연구의 권위자, 스티븐 호킹입니다. 스티븐 호킹, 휠체어를 탄 과학자로 익숙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신체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만 유명하신 건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물리학과, 천문학 분야에서 알아주는 과학자입니다. 우주론의 한 획을 그은 분이고요. 기존의 블랙홀에 대해서 알려져 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호킹을 휠체어를 타고 얼굴에 기계를 붙인 모습으로만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사실 20살 무렵까지는 호킹도 두 다리로 평범한 일상을 누렸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었던 건 21살 때 진단받은 루겔릭병 때문이었어요.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난치성 희귀 질환인데요. 나중에는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손가락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부착한 센서로 컴퓨터에 문자를 입력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음성 재생 장치로 발언을 해왔던 거죠.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대중적인 인기도 많았습니다. 호킹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호킹의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전동 휠체어는 4억 3,600만 원 정도에 팔렸고 박사학위 논문은 약 8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겠죠? 호킹을 유명하게 만든 것 중에 또 하나는 시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1988년에 발간돼서 30년 동안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호킹이 그동안 연구해왔던 내용과 그 당시 우주에 대한 첨단 이론들이 담겨 있습니다. 호킹이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썼다고 하는데 많이 팔리기는 했지만 수식을 거의 뺐는데도 대중이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호킹 지수라는 재미있는 지표예요. 호킹 지수 아시나요? 책의 전체 페이지를 100페이지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읽은 페이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집에다가 시간의 역사 책을 사다 놓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만들어진 지표예요. 참고로 시간의 역사의 호킹 지수는 6.6입니다. 사람들이 100페이지 중에서 6페이지까지밖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호킹은 생전에 블랙홀과 아기 우주, 호두 껍질 속의 우주를 포함해서 약 20권의 책을 펴냈습니다. 몸이 불편했던 걸 감안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죠. 과연 이런 호킹 박사의 열정은 어디서 샘솟았는지
도대체 어떤 동기가 있었길래 그렇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 그의 인생을 한번 자세히 들춰보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1942년 1월 8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사망한 지 딱 300년이 되던 날 태어났습니다. 갈릴레오도 우주를 연구했던 과학자죠. 출생부터 굉장히 특별한 느낌인데요. 정작 호킹 본인은 그날 태어난 아기가 나 말고도 20만 명쯤은 될 거다 라면서 딱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 티 느낌이죠. 호킹은 엘리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기생충을 연구하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그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대학을 나온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집안 분위기가 상당히 지적이고 학구적이었다고 합니다. 호킹은 수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합니다. 부모님 학교의 후배가 된 거죠. 입학 당시 17살이었는데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대학 시절의 호킹은 우리가 아는 이미지랑 다르게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조정아시죠? 경주용 보트를 타고 속도 경쟁을 하는 건데요. 호킹은 맨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기자비로 활약했습니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역할이죠. 그야말로 인싸 같은 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호킹이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 옥스퍼드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도 잘하는 천재들을 높이 평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호킹도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공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대학 생활을 보내다가 졸업할 때쯤 호킹은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을 못했어요. 왜냐? 시험을 안 봤거든요. 시험에 지원해놓고 날짜를 까먹어서 시험을 못 보러 간 거예요. 좀 어이없는 에피소드긴 한데 공무원이 됐으면 지금의 호킹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천문우주학계는 참 행운이었죠. 그런데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긴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가족들이랑 호수에 스케이트를 타러 갔는데 꽈당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후로 호킹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불치병이고요. 앞으로 2년밖에 살 수 없을 거라는 말도 듣죠. 고작 21살밖에 안 된 앞날이 창창한 호킹에게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호킹은 한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호킹을 180도 바꿔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인 제인 와일드였어요. 제인은 호킹이 불치병에 걸린 걸 알고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호킹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그전과는 다르게 의욕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구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이 됐고요. 결국 1965년 제인과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 후로 제인과 새 아이를 낳고 한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죠.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사랑의 힘으로 호킹은 그에게 남아있다고 했던 2년이 지나도 사망하지 않았고 그 후로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종이나 연필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생각하는 힘만으로 머릿속에서 우주론을 만들어 나갔죠. 호킹이 남긴 중요한 업적은 대부분 블랙홀에 관한 것들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블랙홀의 정체부터 살펴볼게요. 이름 그대로 우주에 있는 검은 구멍,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계실 텐데요. 사실 검은 구멍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도 블랙홀이 아니에요. 어두운 별, 다크스타, 이런 이름들로 불렸습니다. 지금의 블랙홀이라는 이름은요,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려주려고 20세기 중반에 존 휠러라는 물리학자가 만든 이름입니다. 블랙홀의 진짜 정체는 구멍이 아니고 죽은 별이에요. 그런데 모든 별이 이렇게 죽어서 블랙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질량이 아주 큰 별들만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이 어떻게 블랙홀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뭉쳐지면서 스타, 별이 태어나는데요. 별은 자기 자신의 무게 때문에 중심으로 계속 눌려서 안으로 꺼지려고 합니다. 이때 별 내부는 온도와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내부의 연료를 태워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다 소실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을 이길 힘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별, 그중에서도 질량이 큰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붕괴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데요. 너무 눈부시게 빛나니까 이걸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질량이 큰 별, 태양보다 20배 이상 질량이 큰 별은요. 중력이 너무 커서 폭발이 일어난 후에도 붕괴를 멈추지 않고 한 점으로 뭉쳐져요. 더 이상 압축될 수 없는 한계까지 한 점으로 압축되는데 이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 계산에 성공하긴 했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실제로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관측되지도 않았거든요. 왜냐? 빛을 안 내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아주 최근에서야 인류 최초로 블랙홀의 사진을 찍는데 성공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정말 얼마 안 됐죠. 처녀자리에 있는 M87이라는 은하 중심에서 블랙홀을 촬영한 겁니다. 물론 블랙홀은 빛조차 빨아들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은 것인데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은 태양의 약 65억 배입니다. 크기도 무지하게 커서 이 블랙홀 안에 태양계가 일렬로 4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크기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공상과학 같은 믿기지가 않는 그런 관측 결과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찍었냐? 전 세계에 분포된 8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지구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어서 관측한 겁니다. 그렇게 관측된 총 용량이 5페타바이트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위인 기가바이트로 환산하면 50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웹하드로 데이터를 보내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각 관측소의 하드디스크를 항공기로 옮겨서 합칠 정도였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류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블랙홀을 실제로 보는데 성공한 거예요. 아, 정말 지금 떠올려도 현실 같지 않은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블랙홀의 사진을 처음 공개하던 쇼케이스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저도 모르게 집에서 기립박수를 쳤죠. 이렇게 블랙홀을 실제로 관측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론적으로 쌓아올린 지식들이 실제와 꽤 많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의 어두운 그림자를 실제로 확인한 건데요. 사건의 지평선, 가수 유나님의 곡으로 많이들 아시죠? 사건의 지평선은 한마디로 블랙홀의 경계입니다. 블랙홀과 바깥 세계가 만나는 경계인 거죠. 이 경계를 일단 넘어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도 경계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나님 곡을 보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라는 가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별하면서 우리의 추억을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보내준다. 우리는 추억을 잊겠지만 사건의 지평선 안쪽에는 남아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또 제가 블랙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께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힘들었던 이유가 너무 잔인해요. 일단 우리 몸이요. 마치 국수처럼 양쪽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결국엔
포로물이 되죠. 블랙홀의 중심으로 갈수록 중력에 당기는 힘이 강하게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작은 블랙홀에 뛰어들수록 더 빨리 찢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우주 여행을 하게 된다면요, 블랙홀은 잘 피해서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자,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대략의 설명은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스티븐 호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킹이 블랙홀을 포함해서 우주 연구의 대가라고 말씀드렸죠. 호킹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1966년에 저명한 물리학자였던 프레드 호일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를 내놨거든요. 프레드 호일, 빅뱅이라는 말을 어쩌다 보니 만든 분이죠. 대체 호킹이 뭘 반박을 했냐? 1960년대 초반에는 우주론의 관심사가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였어요. 여기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이론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시작점이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같은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프레드 호일이 주장한 이론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이론이 주류였어요. 반대로 빅뱅 이론은 우주엔 시작점이 있다.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하나의 점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다. 빅뱅, 큰 펑,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탄생 이론이죠. 자, 호킹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주는 어느 한 점에서 시작했을 거라는 빅뱅 이론을 지지했습니다. 왜냐? 그때 호킹은 로저 펜로즈라는 수리물리학자랑 친했는데요. 펜로즈가 증명한 특이점 정리를 보고 우주의 시작점에 대한 힌트를 얻었거든요. 특이점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공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우주 공간의 한 점을 말합니다. 펜로즈는 별들 중에는 자신의 중력으로 인해서 급격히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형성된 특이점이 블랙홀이 된다는 걸 증명했어요. 호킹은 펜로즈의 연구를 보고 블랙홀에 특이점이 있다면 우주도 특이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요. 시간을 되돌리면 우주도 점점 작아질 거라는 거죠. 우주가 점점 수축하고 수축하다가 결국 단 하나의 점으로 모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호킹은 이걸 펜로즈랑 같이 계산해서 1970년 호킹-펜로즈 특이점 정리를 발표합니다. 이렇게 호킹은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빅뱅 이론의 강력한 근거를 만들어내면서 프레드 호일의 정상 우주론을 제대로 반박합니다.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에 호킹이 크게 기여한 거죠. 특이점 정리로 유명세를 얻은 호킹은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홀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에 호킹을 스타로 만든 대단한 업적을 내놓는데요.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블랙홀은 빛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물질을 빨아들입니다. 블랙홀에 한번 들어간 물질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킹이 이걸 뒤집는 연구를 내놓습니다. 블랙홀에서도 빠져나오는 게 있다. 블랙홀 밖으로 입자와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을 호킹의 이름을 따서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복사는 난로가 열을 내보내는 현상처럼 빛이나 열이 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호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는 않다고 주장합니다. 빛이 조금씩 방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럼 호킹 복사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진짜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양자역학에 의하면요. 입자와 반입자라는 쌍이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요. 이게 블랙홀 가까이에서 생겼을 때 하나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나머진 짝을 잃어버리고 블랙홀 밖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방출된 입자가 호킹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과학계에서 충격을 불러왔냐? 그전까지 블랙홀은 계속 물질을 빨아들이기만 하기 때문에 질량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뱉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호킹은 블랙홀에서 입자가 계속해서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블랙홀은 필연적으로 점점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호킹 복사를 블랙홀 증발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블랙홀이 정말 증발하는지는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킹 복사를 통해서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들려면 우리가 아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호킹 복사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기존의 블랙홀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을 뒤집은 호킹 복사는 호킹을 물리학계의 스타로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인 이유가 뭐냐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시적인 천체인 블랙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양자역학을 접목한 혁신적인 발상이었기 때문이에요. 호킹은 이 연구로 32살에 세계 최고의 과학학술 모임 영국 왕립학회의 최연소 회원으로 선출됩니다. 그 후로도 과학계의 커다란 상들을 휩쓸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호킹 복사는 큰 주목을 받은 동시에 커다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호킹 복사가 양자역학의 중요한 원칙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정보라는 건 어떤 입자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인간이 DNA라는 정보를 갖고 태어나듯이 입자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정보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입자가 가진 정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로 합쳐지고 분리되고 지지고 볶고해도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과학자들은 모든 물질과 정보는 블랙홀 속에 존재하고 있을 거야. 사건의 지평선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야.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킹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들은 손실되고 사라진다. 방출되는 호킹 복사는 에너지만 가졌을 뿐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과학계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 정보 보존 법칙이 깨지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의자가 있습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부수어도 다시 고치면 원래 의자가 되겠죠. 아니면 태워도 이 타고 남은 입자들을 잘 모아서 결국 원래 의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자 수준으로 배열을 다시 해야 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겠지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블랙홀로 의자를 던지면 의자라는 존재 자체가 증발하고 원래 의자로 우리는 복원할 수 없다는 것. 이건 양자역학이라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깨지는 상황인 거예요. 이론 전체가 무너지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딜레마를 블랙홀 인포메이션 패러독스,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너드 서스킨드라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가 여기에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서스킨드와 호킹은 무려 20년 동안 격렬한 논쟁을 벌였는데요. 서스킨드의 주장은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가 블랙홀의 경계면인 사건의 지평선에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둘의 대결, 어떻게 끝났을까요? 결국 2004년에 호킹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논문을 수정합니다. 블랙홀에 들어간 정보가 뭉개진 형태로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레너드 서스킨드는 2008년 이 논쟁을 담은 책 블랙홀 전쟁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호킹은 2014년에 한 번 더 논문을 수정했는데요. 사실 블랙홀의 정보 역설은 지금 50년 가까이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호킹도 생전의 역설을 못 풀었고요. 그 뒤로 많은 과학자들이 매달렸지만 여러 가설만 나오고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현대 물리학은 정보는 결국 보존될 것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 더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누군가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호킹은 블랙홀 연구뿐만 아니라 타임머신이나 외계인, 인공지능 같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먼저 타임머신, 시간여행에 대한 호킹의 입장은 제가 맨 처음에 살짝 소개를 해드렸죠. 호킹은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미국의 물리학자 킵손입니다. 킵손은 영화 인터스텔라의 자문을 맡았던 분인데요. 호킹이랑은 절친한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킵손은 웜홀을 통해서 과거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웜홀은 우주에 있는 가상의 통로입니다. 우주에 휘어진 3차원의 공간을 이어주고 있죠. 여기서 빛은 우주 공간을 따라 직선으로 달리지만 웜홀을 통하면 빛보다 빠르게 지름길로 여행할 수 있는 거죠. 순간이동하듯이 시공간의 두 지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의 웜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진 이론에만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호킹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과거로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중 재미있는 건 할아버지의 역설입니다. 호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게 만든다고 칩시다. 할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를 낳기 전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당신이 현재 존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과거로 가서 내 조상을 죽였다면 나는 존재해선 안 된다. 이게 바로 시간 여행이 가능할 때 생길 수 있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과학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죠. 호킹은 전 세계를 다니며 활발히 활동했는데요. 1985년에는 유럽 입자물리연구소인 셀은, 선이라고도 하죠. 이곳에 가기 위해 스위스에도 방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호킹이 폐렴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때 편도선 절제 수술을 했는데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 컴퓨터에 연결해서 기계음으로 말을 하게 된 거죠. 호킹의 병이 악화되면서 가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호킹은 아내인 제인과 약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순탄하진 않았어요. 호킹이 호킹 목사로 유명해지면서부터 너무 바빠졌거든요. 제인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혼자서 아이 셋을 돌보려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아이를 돌봐줄 남자를 들이죠. 조너선이라는 남자분이 일종의 입주 시터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조너선과 제인이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제인이 나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도끼는 객긴입니다. 왜냐하면 호킹도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거든요. 자신을 간호해줬던 간호사 중 한 명인 일레인과 러브 다이브를 해버리는데요. 결국 호킹과 제인은 1995년에 이혼을 하게 됐고요. 둘 다 각자의 연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원만하게 이혼하고 각자 사랑을 찾았으니 해피엔딩인가 싶으실 텐데요. 그건 또 아니었어요. 호킹은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아내로부터 학대받고 있다. 땡볕에 내버려뒀다. 이런 뉴스가 막 터져 나왔죠. 2004년에 호킹을 돌보던 의료팀에서 일레인이 호킹을 학대한다는 의혹을 폭로한 건데요. 실제로 호킹 박사의 몸에는 폭행 흔적이 있어서 가족들이 수사하기를 원했는데요. 정작 호킹 본인은 구타 사실을 부인했고요. 수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호킹이 침묵했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호킹과 일레이는 2006년에 이혼했고요. 호킹은 나중에 자서전에서 일레인과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 그녀가 나를 소생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 모든 위기들은 일레인에게 정서적으로 너무나 버거웠다. 예, 부부 사이엔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있잖아요. 그 영역은 아무튼 둘만의 비밀로 남게 됐습니다.